자, 일단 앞선 시간이어서 결과 보고서 제출은 조금 이따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별표 4번 먼저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자, 별표 4번이라는 게 뭐냐면 점검 인력 배치 기준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업자가 점검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원래는 이것만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뭐가 나왔냐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관리사 및 기술사가 점검하는 경우도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점검하는 주체가 업자가 점검하는 거 외에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관리사, 기술사가 점검하는 것도 좀 중요하게 보겠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관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지금까지는 업계 분위기가 어땠다고요? 업체에 취업하는 게 일반적이었다고요. 관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또는 면허를 내가 업을 내거나 그게 일반적이었는데, 이제 앞으로 특급 대상물 건물 규모는 이 소방서 관리사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채용하는 어떤 시장 형성도 앞으로 될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규모가 큰 건물은 방재팀이 있거든요. 근데 이 방재팀의 팀장을 관리사로 채용하는 거죠. 큰 대학병원 큰 데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럼 이 건물을 훨씬 더 자체적으로 대응하는 어떤 기술자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좀 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어차피 거기서 뭐 점검비, 종합비, 작동 점검, 종합 점검 비용을 업자에게 주는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 비용 자체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관리사로 돌려서 아마 채용하는 경향도 앞으로 생길 거라서 이걸 미리 시장 조사를 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업자가 점검하는 경우가 있고,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관리사가 점검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아예 그냥 관계인이 점검하는 경우 해가지고 배치 기준표를 만들었습니다. 업자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사 또는 특급 점검자, 근데 특급 점검자는 자탐에 해당하는 거고요. 자탐보다 큰 규모는 무조건 관리사가 배치가 돼야 돼요. 주인력으로. 그래서 요 사람 한 명과 보조기술력 몇 명을, 2명을 1단위로 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인력 1단위에 대한 해석이 제일 중요하고요. 1단위란 관리사 1명과 보조 2명을 말한다. 3명이 한 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단위에 2명, 같은 건축물을 점검할 때는 4명인데 결국은 4명까지 보조가 추가되어서 관리사 1명에 6명의 보조가 붙는 이런 개념으로 추가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사 입장에서는 이걸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 중이고, 관리업자 입장에서는 찬성하는 경우에 큰 조항인데요. 관리사 1명에 보조가 6명이 붙어 간다 이거예요. 그럼 보조 1명당 담당할 수 있는 면적들이 또 있거든요. 그럼 관리사 1명에 보조가 6명 붙으면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면적이 많아지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관리사 입장은 그런 거예요. 보조 6명 붙어봤자 다 내가 봐야 된다 이거지. 근데 보조가 많이 붙었다고 해서 면적을 크게 주면 되냐, 이게 관리사회 입장입니다. 근데 관리업자는 아니네. 관리사를 그러면 더 많이 채용하면 돈 많이 드니까 보조 인력 많이 채용해가지고 보조 붙여가지고 하루 동안 점검해서 면적을 키워낼 수도 있지 않냐. 일단 서로 간에 이런 입장인 상태고요. 일단 현행법상은 관리사 1명의 보조가 총 몇 명? 6명까지 붙어서 배치 신고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번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에서 관리사 및 기술사가 점검하는 경우 해당 안전관리자, 관리사 또는 기술사 중 1명과 보조기술인력 2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하되라고 돼 있으니까, 이제 그런 보안팀처럼 소방팀이 따로 있는 거죠. 방재팀이. 그럼 방재팀에 보통 그 정도 특급 건물 규모면 누가 있을 거니까, 우리 화재 예방법상 소방안전관리 보조자가 있잖아요. 소방안전관리자가 있고 보조자들이 있죠. 그래서 이 보조자들을 묶어서 뭐 한다고요? 한 팀으로 만들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조 인력 2명까지를 1단위로 하되 해당 1단위에 2명 이내의 보조기술 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라고 해서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몇 명까지 붙여? 2명 더 붙여서 총 4명. 그래서 해당 주안전관리자 1명과 보조안전관리자 4명까지 해서 요 5명까지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데, 일단 이 개념의 의미는 뭐냐면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면적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종합점검을 내가 했다 하더라도 하루 만에 다 했다고 보고서 넣지 마라 이거죠. 종합점검을 실제 하더라도 내가 큰 건물을 한 3일, 4일 정도는 점검을 했다, 이렇게 보고서가 들어갈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점검인력 1단위를 맞춘 이유는 어떻게든지 1단위가 할 수 있는 하루 동안에 뭐가 있다? 면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최대 2명을 더 붙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요. 이때 이제 보조기술력들을 누구로 할 수 있고 관계인하고 보조자들로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이 해당 1명과 보조 2명을 1단위로 하되 보조기술력은 이제 누가 될 수도 있다. 관계인이 될 수도 있는데 뒤에 보면 보조자로 할 수도 있고 점유자로 할 수도 있고 관리자로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 작은 건물들은 사실상 메인 안전관리자 1명만 있지 보조가 없거든요. 소방안전관리 보조자가 필요한 건물 규모가 있었잖아요. 아파트로는 몇 세대? 300세대 이상이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연면적도 15,000 이상 건축물에서 우리 보조자 수 구하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15,000이 안 되는 건물 300세대가 안 되는 건물은 보조자가 없잖아요. 네, 보조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메인 소방안전관리 1명만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 보조 인력을 누구로 해가지고 그냥 관리자, 점유자 뭐 이런 사람들로 해서 어떻게든 3명을 맞춰라 이거죠. 스스로 할 것 같으면. 점검할 때 보고서에 넣을 때 3명은 무조건 맞춰 넣어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그 1단위에 대한 설명을 받고요. 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다음 배치 기준표와 같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이제 일반 전문으로 구분된 업자가 점검할 때 50층 이상짜리 그리고 성능 설계를 한 특정 소방 대상물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 경력 5년 이상짜리 1명이 주로 들어가고 고급 점검자 1명, 중급 점검자 1명 해서 최소 요렇게 3인이 일단은 보조 인력으로 책임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추가되는 보조야 뭐 상관없는데 일단 메인으로 요렇게 3명은 반드시 1단위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지금은 이런 기준이 없어요. 현행 기준은 아무리 규모가 큰 건물도 요 경력도 5년 필요 있을 필요 없다고요. 그냥 관리사면 돼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신입 관리사, 새로 채용한 관리사가 현장에 바로 투입되는 겁니다. 지금 현행은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요거는 지금 업 차리신 분들, 전문업하고 관리업을 이제 차리신 분들은 요거를 배치하라는 얘기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시행으로 법이 돼 있지만 현재 시행을 안 하고 있다고요. 왜? 관리 시스템 자체가 안 돼 있으니까. 배치 통보 시스템이라고 해서 관리협회 홈페이지에 보면은 배치 통보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근데 이 프로그램에 클릭해서 집어넣는 개념이 5년 이상 클릭하고 뭐 3년 클릭 이게 없다고요. 그냥 관리사 이름만 클릭하면 끝난다고요. 지금 배치 통보 자체가. 그래서 지금은 과거 시스템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요게 사실상 현실상은 안 맞지만 법률상으로는 요렇게 해야 된다는 게 지금 규정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게 두 개가 상충되는 중이다로 말씀드리는 거고 이 시스템을 앞으로 24년 12월 1일 딱 되면은 관리협회 홈페이지에서는 5년 이상 경력자에서 자기 이름, 그 관리사들이 자기 등록해놔야 돼요. 내가 5년 이상 경력자라는 걸 증명을 해놔야 되고 그럼 그 사람 이름을 클릭하게 되면 그 사람이 5년 이상인 게 증명된 체크가 되고 또 보조자들도 다 뭘 해놔야 된다. 보조자들도 24년도 12월까지는 이 보조 인력들도 내가 고급인지 중급인지 초급인지를 다 등록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24년도 12월까지 이제 1년 정도 남았는데 그 1년 안에 지금 점검업체에 있는 직원들은 그 안에 내가 초급 점검자인지 중급 점검자인지 고급 점검자인지를 증명하는 걸 신청을 해놔야 돼요. 돈 들여가지고. 그렇게 해놔야 됩니다. 그 사람들로 체크해가지고 배치한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특급 대상물 요거 해당되지 않는 특급 대상물 같은 경우 관리사 경력 3년 이상 1명에다가 고급 점검자 1명, 초급 점검자 1명을 반드시 넣어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1급, 2급 대상물 같은 경우에는 그냥 관리사. 자, 요게 이제 경력이 없는 거죠. 이 신입 관리사도 갈 수 있는 현장. 그래서 바로 채용하자마자 배치할 수 있는 현장은 1급하고 2급 대상물 그리고 중급 점검자 1명과 초급 점검자 1명 그리고 그 3급 대상물은 또 관리사 1명에 초급 점검자가 2명 배치를 하고 있는데 이 3급 대상물은 나중에 보겠지만은 특급 점검자가 할 수도 있거든요. 주인력으로. 그래서 밑에 보면은 라목에는 주대기술력으로 뭐를 할 수도 있다. 특급 점검자를 배치할 수도 있다. 물론요. 자탐은. 그러니까 보조기술력의 뭐 등급 구분은 공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의해 정한 기준이란다 해서 그 아까 우리 공사법 공부할 때 보면은 그 기술자 수첩이 초급, 중급, 고급, 특급이 있고 감리도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감리가 있고 점검도 이제 초급, 중급, 특급, 고급이 있는 특급이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이제 점검 인력 1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면적 나오는데 요게 과거 기준은 이 시행되기 전 기준은 12,000이었어요. 12,000. 근데 이게 지금 바뀌어가지고 8,000만으로 바뀌었고 이게 12,000이라고 적혀있는 문서가 지금은 없다고요. 이제 그 뭘 봐야 돼? 연역법을 눌러가지고 과거법을 누르면 보이겠죠. 법제처에서.
근데 지금 현행 시행 법률에는 12,000 수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기준이다라는 거죠. 지금 현행법상 8,000만 기준이고, 그래서 시험 공부하실 때는 요걸 하기 맞고요. 근데 현장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시스템상은, 프로그램상에서는 8,000만이 아니라 현행 12,000으로 배치 통보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시스템은 프로그램이 안 따라갔기 때문에. 근데 12월 1일자부터는 8,000만으로 바뀐 시스템으로 통보할 거다. 뭐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제 말씀드리지만 24년도 12월 전까지 시험은 무조건 이걸로 보면 맞습니다. 12,000 보실 게 아니고 이게 시행이라서 법률안은 이걸로 공부하셔야 돼요. 왜냐면 국법은 연역법을 들어가야 되거든. 근데 연역법 시험이 아니란 얘기죠. 시행 기준이라서. 나중에 이제 27년도 시험 되면은 연역법 시험을 치거든요. 27년도 시험부터는. 그때는 과거법도 알고 계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요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1단위의 보조기술 인력을 한 명씩 추가할 때마다 종합점검의 경우 보조 한 명이 2,000제곱미터, 작동의 경우 2,500제곱미터씩을 점검 한도 면적에 더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고요. 다만 하루에 2개 이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을 배치할 경우 1일 점검 한도 면적은 점검 인력에 따른 점검 한도 면적의 평균값으로 적용하여 뭐 계산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도 이제 앞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여기 맞춰가지고 시스템 업데이트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들어가는 거고요. 사실 이제 그냥 똑같이 투입이 되면 이렇게 복잡해지는 개념인데, 이제 뭐 오전 점검할 때는 관리사 명에 보조 4명 붙었는데 오후 점검할 때 관리사 명에 보조 2명 붙었다. 그러면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면적이 얘는 달라지잖아요. 관리사 명에 보조 4명 붙었으면은 지금 8,000에다가 2명, 그러니까 12,000 될 거고, 오후에는 돈 빠지면 8,000만 될 거니까 8,000, 12,000이니까 평균이면 10,000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 2개 건물을 합쳐가지고 만으로 해서 일수를 보겠다 이런 얘기인데, 뭐 복잡해지는 개념입니다.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스템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현행법상. 점검 인력은 하루에 5개의 특정 소방 대상물에 하나여 배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하루 동안 5개 특정 소방 대상물을 계속 이어서 배치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사실상 저는 개인적으로 규모가 아무리 작은 건물도 2개 하면 끝나거든요. 하루에 3개까지 이동해가지고 점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안 드는데, 뭐 일단 법으로는 5개까지 할 수 있답니다. 그럼 결국 이제 점검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배치는 몇 개 하라는 얘기예요. 최대 5개까지 배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뭐 그런 의도고. 그 다음 한리업체 하루 동안 점검 면적은 실제 점검 면적. 요 실제 점검 면적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점검 면적이 있습니다. 그 두 단어를 구분할 때 요 실제 점검 면적이라고 할 때는 의도가 뭐냐면은 점검자를 빼는 게 맞아요. 그냥 실제 면적. 예. 그러니까 요 실제 점검 면적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제 애초에 필요한 연면적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온 거죠. 노유자 시설을 점검하러 가요. 노유자 시설의 건축물 대장상 연면적이 38,250제곱미터가 찍혀 있었다. 그럼 건축물 대장상에 있는 그게 실제 점검 면적입니다. 38,250제곱미터. 근데 우리는 거기다가 뭘 하냐면 가감계수도 곱해주고 어떤 시설이 설치가 안 됐을 때 좀 빼주기도 하고 막 면적을 갖다 늘렸다 줄였다 막 해요, 작업을. 그럼 마지막 딱 나오는 면적이 28,750이 나올 수 있거든요. 계산해서 막 나온 면적 자체가. 이제 그 면적을 뭐라고 한다고요? 점검 면적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실제 의도는 최종적으로 나오는 면적이 그냥 어느 느낌상은 실제 점검 면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죠? 하여튼 뭐 법은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럼 실제 점검 면적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처음에 있었던 면적. 그럼 이걸 갖다가 가감계수를 고려하고 뭔가 뺄 거 빼고 뭐 해가 막 작업해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면적은 점검 면적이라고 불러요. 용어가. 그런 의도고. 그 다음에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나중에 공부해보다 나오겠지만 그 복합 건축물이다. 그럼 1층부터 4층까지가 판매시설이고 5층부터 30층이 아파트다. 그러면은 5층부터 30층의 아파트에 총 세대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 세대수에다가 곱하기 33.3제곱미터, 뭐 32.3제곱 면적을 곱해요. 그럼 세대수 곱하기 33 면적이 나오잖아요. 그 면적하고 1, 2, 3, 4층의 판매시설 바닥 면적이 합이 있어요. 요걸 합친 걸 실제 점검 면적이라고 불러요. 근데 거기다가 복합 건축물이니까 1.1배를 또 곱하거든요. 다시 어떤 설비가 없으면 또 면적을 빼요. 그럼 또 면적이 뭔가
밖에서 면적 나오죠. 이건 점검 면적이라고요. 지하구를 점검하러 가요. 그럼 지하구에서 보면은 지하구 길이가 있을 거잖아요. 지하구에 폭이 있을 거고. 근데 이 폭을 가서 직접 재는 거 말고 지하구의 폭은 몇 메타로 무조건 잡아요. 1.8m. 그런 다음에 이제 길이를 잡아요. 그럼 요 면적 나오죠. 그 면적이 실제 점검 면적이에요. 근데 그 면적에다가 가격밀수를 곱하고 또 설비가 없으면 또 빼고 해서 면적이 나와요. 이게 점검 면적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제일 끝에 있는 무슨 면적? 점검 면적이 중요한 거예요. 그 점검 면적을 나누기 뭐 한다고요? 8,000만 해서 일자가 나온다. 배치 일수가. 네. 자, 그런 개념인데. 자, 실제 점검 면적이라고 하는 건 지하구의 경우에는 길이에다가 뭘 곱한 거고요. 1.8m를 곱하여 계산된 면적을 말하고, 터널이라고 하게 되면 사실상 원래 폭이 있겠지만 3초르 이하짜리 터널 경우에는 그냥 터널 길이에다가 뭘 곱하고요. 3.5m를 곱한 면적이 나오게 되고, 4차로 이상짜리는 이게 5차로가 됐든 6차로가 됐든 7차로가 됐든지 간에 그냥 그 길이에다가 7m를 곱한 값을 무슨 면적이라고 한다고요? 실제 점검 면적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그 면적이 최종적인 게 아니에요. 그 면적에다가 가격밀수를 곱해주고 뭐 설비 빼주고 해서 남는 요 마지막 면적을 뭐라고 한다고요? 점검 면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 점검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일반 건축물 같은 경우에 그냥 무조건 뭐 하는 거, 건축물 대장상 있는 면적, 그게 실제 점검 면적입니다. 그런데 터널이나 지하구는 그 면적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구는 그냥 길이에다가 뭘 곱한 거, 1.8m 곱한 면적을 실제 점검 면적이라고 보고, 터널은 4차로 이하짜리면은 길이에다가 3.5 곱한 걸 면적으로 보고, 4차로 이상이었다고 하게 되면 뭐 7m를 4차로 이상, 3차로 이하, 4차로 이상, 어떤 7m를 곱한 값을 면적으로 보겠다 이거죠. 실제 점검 면적으로. 예, 그래 놓고 다만 한쪽 측벽에, 요게 사실 측벽에만의 개념인데, 한쪽 측벽에만 소방시설이 설치된 4차로 이상인 터널의 경우에는 그냥 길이 곱하기 뭘로 잡겠다고 해요? 3.5m 곱한 값으로 봅니다. 아무리 차로수가 폭이 크더라도 소방시설이 한쪽에만 설치가 된 거예요. 요때에는 3.5m로 보겠다고요. 7m 말고. 그럼 길이 곱하기 얼마? 3.5를 본 면적을 실제 점검 면적으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실제 점검 면적이 점검 면적은 아니라 이거예요. 그 실제 점검 면적에다가 다시 또 가간계수 곱하고 뭐 해야지 점검 면적이 나올 거긴 한데, 일단 용어 정의는 이렇다라는 거고요. 그럼 그 점검 면적은 해가지고 여기 밑에 가번에 그 실제 점검 면적에 다음에 뭘 곱해야 된다? 가간계수를 곱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1.1, 1.0, 0.9라고 해서 용도에 따라서 곱을 해주고요. 다시 위에서 나온 요 면적 값에다가 다음을 뺀다. 그래서 다시 요 면적에 0.1, 0.1, 0.1 곱한 값을 뺀다라고 해서 스프링클러가 없을 때, 물분무 등이 없을 때, 재현이 없을 때, 그럼 다 없다. 만약 이 대상에 이 세 개가 다 없다고 하면 0.3 곱한 값만큼을 뺍니다. 그럼 면적이 확 줄죠. 면적 자체가. 그게 무슨 면적이 된다고요? 점검 면적이 된다고요. 그 면적을 나누기 8,000, 종합의 경우, 작동의 경우 나누기 10,000 해가지고 일수가 몇 점 며칠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럼 2.31이면 3일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올림수로 일수를 보는데 2.3일 잡아가지고 3일 잡기는 좀 아까운 거죠. 그래서 이때 뭐 할 수 있냐면 2.3일짜리 배치 대상이 나오면 다른 대상을 합쳐야 그냥. 그럼 다른 대상이 2.3일에서 3일차 이 근무 때 끝나고 이동할 거라고 봅니다. 그럼 다음 대상하고 이 대상을 같이 배치 통보를 해요. 그럼 이 대상이 2.5일짜리가 있다. 그러면은 2.3일짜리하고 2.5일짜리를 같이 통보하면 4.8일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건 5일짜리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두 대상을 한꺼번에 배치 통보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럼 1대상 신고라고 해서 1대상을 먼저 배치를 해놓고 2대상 배치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1대상과 2대상을 면적을 다 뭐 한다? 다 합치는 거예요, 이제. 전부 다 합쳐가지고 나누기 8,000 하면 이제 그게 4점 며칠 나올 수 있잖아요. 거의 5일 꽉 찬. 그래가지고 5일 배치가 들어갑니다. 그럼 배치 통보서에 이 두 대상이 같이 찍혀요. 그럼 이 건물 보고서 들어갈 때는 요 두 개 복사해가지고 똑같은 부수가 여기로 가고 여기로도 가고 뭐 이런 식인데 이게 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배치 통보는 그래서 뭐 하는 거 짜집게 하는 거잖아요. 실제 점검하고 배치 통보가 뭐 할 수 있다?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업자 입장에서는 날짜를 어떻게든 아끼고 막 채워 놓으려고 배치 통보하는 기준과 실제로 점검하는 날짜가 달라질 수 있는 개념이어서 이게 좀 너무 좀
눈가리 가움 뭐 이런 개념들이 좀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배치 통보 시스템도 점검이 끝난 날로부터 이제 5일 이내 배치를 무조건 의무적으로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좀 이따가 보겠지만 일단 최대한 좀 사실 현장이 점검한 대로 배치해라 이게 지금 목적이긴 한데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답안에 2개 이상의 대상물을 하루에 점검하는 경우에는 뭐 상호간 좌표 최단거리, 과거에는 최단 차량 주행거리였는데 일단 요거마다 요거 곱한 값을 면접에 전달해야 되는데 뭐 이런 부분들은 지금은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차차 추후에 공부 깊이 있게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점검신문 하실 때 2차 하실 때로 필요하신 거고 뭐 뒤에 이제 아파트는 세대수로 본다는 얘기인데 종합작동 상관없이 무조건 1단위가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세대수는 250세대 보조 1명 추가될 때마다 60세대씩을 한도세에서 더한다라고 하고 뭐 뒤에 내용은 똑같습니다. 네, 그건 의미 있게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배치 기준표에 맞게끔 배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여기 동그라미 2번에 보게 되면 그 법 29조에 따라 관리업을 등록한 자는 자체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 점검 대상과 배치 상황을 배치한 날 이후 점검이 끝난 날로부터 5일 이내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체 점검이 끝난 날로부터 5일 이내예요. 이게 중요한 건데 5일 이내에 관리업자에 대한 점검 능력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요게 관리협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단법인으로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라는 게 있고요. 이게 관리업자협회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가 있어요. 이건 관리사들 단체고. 그래서 관리협회라고 하는 단체가 업자협회인데 요 단체가 지금 이런 배치 기준 시스템을 가지고서 배치 비용을 받고 업체들로부터 배치 돈을 받고 수수료를 받고 이 시스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고요. 관리사협회는 사실상은 친목도모 단체고 관리사협회는 하는 그 나라에서 받은 업무가 없어요. 근데 관리협회가 이제 받아서 하는 거고 우리 소방공사도 그렇죠. 시설협회가 국가적인 어떤 역량을 일을 받거든요. 한국소방시설협회. 근데 사실 이름이 시설업자협회입니다. 그 시설협회가. 그게 이제 공사업, 설계업, 감리업, 방영업자들 모인 거. 관리협회는 관리업자들만 모인 거고. 그럼 이제 요 업 대표단체 시설협회에서 지금 경력관리. 원래 소방청에서 해야 될 업무를 받아서 하고 있고, 이 시설협회 산하 개념으로 지금 소방기술사회, 뭐 소방기술인협회, 소방기사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단법인으로. 이건 다 사실상 어디 보면 친목도모 개념이죠. 기술사회도 사실 그런 법이 사단법인 친목도모 개념입니다. 기술사회도. 근데 기술사회는 이제 아무래도 그냥 정부에서 받는 의뢰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요 기술사에 소속된 기술사분들이 각 위원회 같은데 중앙위원회 이런 데 많이 소속돼 있다 뿐이지 뭐 그냥 국가적인 어떤 영향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 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여기 관리협회라는 게 있어요. 그 관리협회에 있는 시스템으로 며칠 이내 5일 이내에 통보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점검이라든가 점검표, 요런 전체 세부적인 것들은 고시한다 됐는데, 요게 이제 소방시설 자체 점검에 관한 고시가 있어요. 그 고시 안에 종합점검표, 작동점검표도 있고, 뭐 성능시험 조사표가 있는데, 그 점검표들이 보면은 우리 관리사 시험에서는 거의 대다수 시험 문제 숙제 나옵니다. 그 점검표들이, 항목 같은 것들이. 근데 지금 뭐 법규에서는 당연히 나올 게 아니고, 그냥 이런 것들은 청장이 정하여 뭐 한다? 그냥 고시한다라는 것만 알면 되지. 고시 문서를 지금 법규 공부할 때 하실 필요는 없는 내용인 거죠. 네. 요게 이제 뭐 점검 구분 대상이라고 하는데, 여기 법률에, 이게 시행 규칙입니다. 여기 시행 규칙인데, 이어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게 뭐냐면, 요거 결과 보고서 제출, 결과 제출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배치 통보를 하는 건 누가 하는 거고요. 아까 봤던 그 배치 통보 기준표로 배치를 하는 건 업자가 하는 거예요. 업자가 배치 통보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그 배치 기준표를 가지고 누구도 한다고요. 관리자로 등록된 관리사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제. 그 24년도 12월에 시스템 나오죠. 관리표 시스템 나오잖아요. 이제 이 배치 통보를 누구도 한다고요. 안전관리자들도 한다고요, 이제. 8천만을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이 배치 통보라고 하는 점검을 갖다가 이제 특급 대상물 건물 규모가 뭐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관리사를 채용해가지고 스스로 점검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법적으로. 그럼 업자는 돈 주고 배치 통보를 하는데 왜 일반 건물은 안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일반 건물들도 자기들이 관리사 채용해가지고 배치를 할 것 같으면 이 건물도 관리비 내라 이거죠. 시스템비를. 비용 내고 통보, 앱시 통보하고. 그걸 가지고서 이제 배치 통보한 걸 가지고 서류 내고. 뭐 이런 개념인데, 일단 그런 식으로 이제 해 나가자 뭐 이런 의도 같은데요. 일단 시스템 C도 진행돼 봐야 합니다. 오류도 막 생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뭐 11일자 그렇게 될 거고요. 그럼 이제 그 일단 배치 통보에 대한 걸 앞에 보신 거고, 이제 보고서 제출이에요, 보고서.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자체 점검 면제 또는 연기 등을 알고, 요거 23조부터 볼게요. 요건 면제 연기 신청하는 거라서 뭐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자체 결과 조치 등입니다. 23조 시행규칙에. 자, 관리업자 또는 안전관리 선임된 관리사 및 기술사는 돼 있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업자가 점검하든지 또는 안전관리사 선임된 관리사도 마찬가지지만 자체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22조 1항 각호 외부 부분 후단에 따라 그 점검이 끝난 날로부터 며칠 이내? 10일 이내입니다. 10일 이내에 별지 구호 서식의 자생 결과 보고서, 이게 몇 페이지? 8페이지짜리예요. 8페이지짜리인데 요 8페이지짜리 결과 보고서 약식 보고하는 요 결과 보고서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점검표를 첨부하여입니다. 그러니까 첨부하여, 자, 누구에게 제출이라고 돼 있어요? 관계인에게 제출이죠. 소방서가 아닙니다. 소방서가 아니라 관계인한테 점검표 더해서 다 갖다 주라 이거죠. 그럼 점검업체가 점검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관리사,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관리사가 점검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걸 관계인한테 주라 이겁니다.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한테. 자, 그래 놓고 1항에 따른 자체 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제출받거나 스스로 점검을 실시한 관계인은 법 23조 3항에 따라 자체이 끝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구호 서식의 적격 시기 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본부장 또는 서장에게 서면이나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 여기 지금 현재 소민터라고 있는데요. 소방민원센터. 거길 통하여 제출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출하는 서류가 간단해졌어요. 이 점검표는 필요 없고요. 점검표는 필요 없고, 요 자체 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에 그냥 뭐 점검 인력 배치 확인서. 요거는 업자가 경우만 해당되거든요. 제가 일단 뭐 나중에 관리사가 점검했을 때도 이제 앞으로 해 나갈 건데, 현재 현행법은 업자가 점검한 경우만 해당이라고 돼 있고, 배치 확인서 시스템 쓰는 거 이제 앞으로 아마 될 겁니다. 일단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봤던 이행계획서라고 해서 여기 8장짜리 양식에 보면, 요 8장짜리 양식에 보면 제일 마지막 페이지 자리가 점검 결과 내역서거든요. 결과 내역서가 뭐냐면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에서 각 설비마다 지적사항들, 문제점을 쓰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한 장짜리로. 근데 그게 이제 한 장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 있어요. 지적이 많으면. 2장, 3장, 4장, 5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지적 내역서 부분 자체가. 그럼 그 지적 내역서를 뒤에 붙이거든요. 7장 뒤에 마지막에다가. 그럼 그걸 제출할 때 이제 뭐도 제출하라고요? 배치 확인서도 제출 같이 해주고, 업자가 했을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자체적 결과 이행계획서라고 해서 그 지적사항을 어떻게 고치겠다라는, 언제까지 고치겠다, 뭐 이런 그런 걸 각서 같은 뭐 이런 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하라 이겁니다. 그럼 소방서 입장에서는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결과보고서 7장짜리는 현황 내역에 대한 설명을 받은 거고, 8번째 페이지가 지적 내역들이 나오게 되고, 그 지적 내역을 언제까지 고치겠다라는 이행계획서가 들어온 거라서 그냥 받아보고 끝인 거예요. 예전에는 어땠냐면은 이행계획서가 없을 때는 이런 결과보고서하고 지적 내역서가 들어오게 되고, 지적 내역서 뒤에 점검표까지 들어왔거든요. 그래놓고 점검표는 소방서에서 보관을 하고 2년간 요 지적 내역서에 대한 부분을 다시 또 타이핑을 했어야 됩니다. 소방서에서. 그래서 지적 내역서를 받을 때 항상 엑셀로 같이 받아요. 파일들을. 그걸 받아서 그냥 그걸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시정명령서라는 걸 만들어요. 명령서. 고치라고. 조치명령서. 만들어가지고 다시 관계인 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명령서가 나왔기 때문에 소방서 입장에서는 나중에 확인해야 되고, 관계인 입장에서는 명령서가 나왔으니까 고쳐야 되는 거죠. 안 고치면 또 3년에 3천만 원이니까 명령 이행 불복종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걸 삭제를 시키고 그냥 지정 내역서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함으로써 그냥 받아놓고만 있는 겁니다. 받아놓고만 뭐 어떤 조치명령서 안 내려가고, 그러면 이제 그 기간 내에 여기서 공사 다 하면 또 가 있다고 또 그때 가서 올라올 거라 이거죠.
사진 자료하고 뭐 증명서 올라옵니다. 그거 보고 그냥 끝냈네 하고 덮어두겠다 이거죠. 네, 뭐 그런 내용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부장 서장에게 결과 보고서를 마친 관계인은 자청의 실시 결과 보고서를 점검이 끝난 날로부터 2년간 자체로 보관하면 되고요. 이제 점검표는 제출할 필요 없고 일단 요거는 계속 보관하고 있으면 되고, 그리고 자청경 이행 결과 계획서를 보고 받은 본부장 서장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행 계획 완료 기간을 정하여 관계인에게 통보해야 된다. 언제까지 고쳐야 된다. 다만 수리 교체의 규모 또는 절차가 복잡하여 이행을 완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기후 수리하거나 정비하는 10일, 뭐 완전히 뜯어 고치는 경우에는 20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좀 더 기간을 늘리기도 합니다. 30일, 60일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완료 기간 내에 이행 계획을 완료한 관계인은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11호 서식의 자청력 이행 완료 보고서라는 걸 또 만들어서 여기 이제 사진도 포함되거든요. 이런 사진. 그리고 이때 만약 공사업체랑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공사업체 계약서까지.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 보수공사도 반드시 누가 해야 된다. 공사 면허가 있는 업체에 맡겨라 이런 얘기죠. 소방 보수공사에 대한 부분도. 그래서 보수공사를 또 제대로 했는지를 이 계약서를 들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뒤에 가서 무슨 논쟁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방서가 어떤 조치명령을 할 수가 있더라 이겁니다. 이 공사업체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계약서도 첨부해가지고 어느 소방업체가 보수공사를 했는지를 알려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수공사를 한 계약서, 그리고 이제 뭐 증명사진 사료 뭐 이런 것들을 제출하면 우리가 소방서 지적하지 않아도 일단 공사 끝낸 걸로 알고 있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4조가 이행 완료의 연기 신청이라고 해서 뭐 이행이 좀 늦어질 것 같다. 그럼 연기 신청을 완료기간 만료일 3일 전까지 연기 신청하면 된다는 얘기인데, 연기는 딴 거 없어요. 그냥 연기 신청은 무작정 며칠? 3일이다. 이런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는 요 개념은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작동이 됐든 종합이 됐든지 간에 그 배치 통보라고 해요. 배치. 이 배치 통보를 하는 건 5일 이내입니다. 5일 이내. 이게 중요한 거고, 업자가 배치 통보하는 거. 그 다음에 관계인한테 주는 거. 관계인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는 건 10일 이내고요. 그 다음에 이 관계인이 소방서에 제출하는 게 15일 이내가 된 거예요. 근데 이 15일은 요 날부터 15일이 아닌 거죠. 이 세 개 전부 다 무슨 날로부터? 세 개 전부 다 점검이 끝난 날로부터입니다. 정액 끝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배치 통보하는 것이고, 정액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갖다 주는 것이고, 이 사람은 정액 끝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처음에 5일 이내에 업자가 이렇게 통보해서 뽑아놓고 그거 첨부해가지고 관계인 10일 이내에 주고, 관계인은 받은 걸 5일 더 추가해 15일 이내에 소방서 내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내는 사람은 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이제 이행 조치 계획서가 들어오는데 그 이행을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연기 신청은 무조건 3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고, 점검하는 날짜도 연기 신청은 무조건 3일입니다. 연기는 무조건 3일. 그거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최종적인 결론으로 자생경 결과를 뭐 하는 거. 게시를 또 해야 돼요. 게시. 점검 결과 게시. 그래가지고 그 출입구 옆에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가 있으면 그 옆에다가 점검한 결과 게시를 하는데, 그 결과에 보면은 이제 마친 관계인은 보고한 날로부터죠. 소방서에 보고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10일 이내에 이 점검 기록표를 작성하여 출입자가 쉽게 본 장소에 며칠 이상? 30일 이상 게시를 하는 것이고요. 그럼 그게 종합을 했을 때는 종합하고 30일. 작동하고 30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도까지 계속 지금 붙여놓고 있는데, 원래 법적으로는 30일 이상만 게시하고 떼면 돼요. 그런 개념도 한번 체크하고 보실 필요가 있죠. 그 얘기가 이제 법규에서는 뭐 법률은 크게 보실 필요 없는 내용이고, 결과 조치에 대한 부분이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고, 이 점검 기록표 게시에 대한 부분도 이 시행 규칙에 보시는 그 날짜가 더 중요합니다. 30일이 중요한 거고요.
뭐 이런 점검 기간하고 점검자가 누가 있는지, 그리고 점검 결과가 어떻는지 이런 것들을 표시한 게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요 표가 우리 그 시행 규칙에 보게 되면 별표상 서식 부분에 배치 기준 점검 기록 별표 5번에 있네요. 별표 5번에 보면은 아이고. 네, 요런 요 점검 기록표가 이제 점검 소방서에 보고서를 제출하고서 10일 이내에 붙이고, 붙인 날로부터는 30일 이상 붙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네, 뭐 내용은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어서 보시는 게 이제 관리사에 대한 부분, 관리사 및 관리업에 대한 부분인데, 법규부터 잠깐 정리하면 이제 제 4장이라고 해요. 소방에서 관리사 및 관리업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조금은 뭐 쑥쑥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이제 시험 자격 요건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관리사는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소방안전교육사처럼 관리사도 국가 전문 자격증이라고 부르거든요. 예, 국가 전문 자격증은 소방청장이 주는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격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대통령령이라는 거, 시행령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시험 문제가. 그 다음에 시험 과목 면제할 수 있는 게 아직 있어요. 기술사 등에서 과목 면제자도 좀 있고요. 관리사증을 발급을 청장이 해주겠죠. 뭐 그런 얘기들 하고 있고, 그 관리사는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뭐 이를 알선해서도 안 되고 이중 취업해서도 안 되고 뭐 성실하게 업무 수행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법에서 그냥 뭐 언론적인 답변을 법에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볼게요. 법률 26조에 보면 이제 소방청장은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뭐 정지 또는 무효 처분하고 2년간 시험 칠 수 없다. 관리사 결격 사유도 뭐 다 똑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소방엔 다 똑같아요. 피성년 후견인, 그리고 해당 소방법으로 인해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그리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그럼 취소되고 나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자격의 취소 정지가 나오는데, 요럴 경우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 그리고 대행 인력의 배치 기준, 자격 방법 등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가 있고, 관리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가 있고요. 동시에 둘 이상 업체에 취업한 경우가 있고, 자체적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고,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한 번에 취소되는 게 1457. 그래서 이제 1번, 4번, 5번, 7번의 경우는 한 번에 취소고, 나머지 것들은 뭐 1차 경고, 2차 자격 정지, 3차 취소에 해당하는 행정 처분을 받습니다. 관리사는 여기까지 설명을 좀 들었고요. 대통령령에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관리사에 해당되는 어떤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전에 제가 이걸 빠뜨렸네요. 그 시행령에 보게 되면 요거, 그 자체점검 결과 조치라고 하는 파트에서 또 뭐가 있냐면, 그 중대 위반 사항 얘기 나옵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데 한번 제가 빠뜨렸네요. 중대 위반 사항, 이거 설명 안 들었구나. 제가 지금 그 관리사 위에 빠뜨린 부분이 있나 보네요. 중대 위반 사항이라고 해서 여기 23조에 보면, 이게 지금 요점 정리도 없어가지고 잠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문제 풀이 때는 공부하시겠지만,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은 22조 1항에 따른 자체 점검 결과 소하 펌프 고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뭐 이런 조항이 생깁니다. 그리고 관리업자 등은 자체 점검 결과 중대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 즉시 관계인에게 알려야 되고, 이 경우 관계인은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중요한 게 그런 거죠. 이 펌프 고장이 나게 되면 착공신고 대상인데, 그죠? 착공신고하지 않고 그냥 바로 수리해라, 이런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좀 서로 장충되는 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점검을 하러 갔는데 가보니까 펌프가 고장 나 있더라 이거예요. 그럼 펌프 고장을 수리하려면 원래 뭐 있어서 수리 개보수는 착공신고 대상에 또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지체 없이라고 요정 돼 있으니까 그냥 착공신고 보통 안 하고 펌프를 바로 수리해라 이겁니다. 그럼 수리를 하고 뭘 해라? 점검을 하란 얘기가 돼요. 점검을 못 하니까. 그래서 중대 위반 사항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더란 얘기고,
그 중대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업자는 바로 얘기해 줘야 되고 그리고 관계인은 그걸 들었을 때 바로 공사를 해야 된다. 일단 요런 조항이 지금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계인은 요런 22조 1항에 따라 적용한 경우 결과를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리규 정비에 관한 이행 계획을 첨부하여 보고해야 된다. 이건 앞에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이 있으면 이행 계획 첨부해서 보고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이 경우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점검 이행 계획이 적합하지 아니하도 인정되는 경우 관계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항이 생겼다 보니까 관계인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지적사항이 나왔다고 해서 이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첨부해가지고 소방서로 제출하느니 어차피 공사를 할 건데 그러니까 바로 뭐 하겠다. 공사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점검업체가 지적이 나왔어요. 그럼 5일 이내에 배치 통보를 하고 10일 이내 보고서 받는데 일단 그 기간 안에 빨리 공사를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바로 공사해버리면 그냥 지적사항이 없는 걸로 서로 협의를 막 하는 거죠. 업자하고 관계인하고 공사를 다 해버렸으니까. 그러면 이상 없음으로 보고서를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상 있음으로 보고서를 넣겠다는 얘기는 조금 더 기간을 딜레이 시키는 공사 때 바로 조치를 할 수 없을 때 그럴 때는 이제 10일이나 20일의 여유를 좀 받아야 되니까 지적을 일단 있는 걸로 넣고 이행 완료 보고 계획서 집어넣고 그때까지 시간 좀 벌고 공사 또 하고 뭐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근데 최대한 간단한 공사들은 대부분 다 뭐 하겠어요. 그냥 초반에 공사 다 해버리고 뭐 진행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게 되고 그 예언들인데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으로 중대 위반 사항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대통령령. 그래서 이어지는 게 이제 시행령 34조에 보면 이 소화펌프 고장 등 대통령 정하는 중대 위반 사항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소화펌프의 동력 감시 저반에 혹은 전원이 고장으로 작동되지 않는 것. 수신기 고장이 나가지고 경보음이 울리지 않거나 연동된 작동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그리고 폐쇄 차단되어서 약제가 자동 방출되지 않는 경우인데 요 경우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한다고요? 중대 위반 사항이라고 한다고요. 이것도 이제 지난 관리사 실기시험에 나온 문제인데 이 중대 위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이 중대 위반 사항을 업자가 점검을 하러 갔을 때 문제가 보이면 즉시 누구에게 관계인에게 알려줘야 되고 그럼 관계인은 받은 즉시 공사를 해란 얘기죠. 이거는 공사를 하고 점검을 뭐 해라? 이어가라. 이런 의도로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업자 입장에서는 또 이제 힘든 게, 관계인한테 이 중대 위반 사항입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걸 또 공사를 하려면 뭐가 돼요 또? 일정이 바로 안 될 수가 있잖아요. 펌프 같은 게. 펌프 수리업자가 또 펌프를 구해야 되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시간 딜레이가 생기면 점검업자 입장에서 내가 이날 점검하기로 했는데, 점검을 이날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게 밀리면 이날 점검이 비잖아요. 일정이. 근데 다음날 내가 다른 업체 점검 잡아놨고.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겁니다. 점검업자 입장에서도 일정이 꼬이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 바로 공사하셔야 됩니다라고 하고 빠지고 점검 배치를 안 해야 되는데 문제는 또 그 관계인이 봤을 땐 제일 마지막 날에 들어온 거예요. 예를 들어. 의무적으로 해야 될 마지막 날에 이게 점검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게 뭔가 좀 스텝이 꼬이는 거죠. 하여튼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이게 뭐 현행법이 좀 안 맞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부득이 업체가 그냥 좀 덮어 쓰고 그냥 배치를 무조건 한 걸로 하고 나중에 그러면 공사하고 나서 점검을 새로 하든지 아니면은 뭐 그냥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시스템 그런 상태인 거예요. 아무튼 중대 위반 사항이 이런 게 있다. 그럼 요때는 바로 즉시 뭐 해야 되는 거다. 고쳐야 되는 거다. 근데 이걸 갖다가 점검업자가 이걸 봤을 때 소방서에 뭐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보고서에 넣게 되면은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니까 바로 과태료 대상이거든요. 원래 이렇게 유지하면 안 되잖아요, 건물을. 건물 이 상태로 평상시 유지하고 있었던 얘기는 평상시 폐쇄 잠금 차단의 행위를 한 거거든요. 그럼 소방서에서 만약 조사 나왔을 때는 이건 바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근데 점검업체가 와서 이 질서를 보고서 소방서 넣었다. 그럼 소방서 받았을 때 어떡하란 말이냐 이겁니다. 소방서 입장에서는. 소방서 입장에서 이거 왔을 때 그럼 과태료 보고 내란 말이냐 이런 식인 거예요. 소방서에서 이걸 받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뭔가 좀 스텝이 꼬이는 거죠. 뭔가 문제가 생기는 현행법상입니다. 내용 자체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건물주가 이렇게 유지 관리하고 있었다. 그걸 업자가 봤다. 업자가 봤으면은 조용하게 뭐 하라는 얘기 결국엔 소방 세출하지 말고 바로 고쳐라 이거죠. 내용인즉슨 그런 내용이 된 거예요. 이걸 소방서에다 넣게 되면은 과태료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즉시 뭐 해가지고
조치해가지고 나서 점검해라. 그러니까 점검할 때 지정 내역서에다 넣지는 마라. 뭐 이런 의미가 된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일단 시험 대비는 요 세 가지가 외울 거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 요것도 빠졌네. 방화문, 요까지, 네 가지. 하여튼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잠시 보조가 아까 전에 그 3일 연기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고, 뭐 결과 보고는 뭐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관리사 이제 넘어간 부분이고요. 시행규칙도 이제 바로 관리사로 넘어가면 되는 부분인 거죠. 시간이 좀 많이 들리네요. 관리사 부분은 또 잠깐 쉬었다가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